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즈맨 성규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으로 편성한 소식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전격 취소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드리는 등의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오전 9시 뉴스, 오후 1시 뉴스, 오후 7시 뉴스, 뉴스 현장을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8월 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 과천 토막살인범의 신상 공개와 드루킹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 포기 등을 보도했습니다. 그중 여론을 뜨겁게 달군 소식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보도인데요. 뉴스 공구에서는 19일자 보도에서 1심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18일 서울 도심에선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는 것을 보도했고 20일자 보도에서는 검찰이 법리호에 사실호인 그리고 심리미진 세 가지를 이유로 항소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8월 19일 뉴스 공구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무죄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면서 18일 서울 도심에선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음을 전했습니다. 현장에 나간 기자는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가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찬 모습을 스케치하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선고를 규탄하고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애초 단체는 지난 25일 끝장 집회를 기획했지만 안 전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일주일 앞당겨 긴급 집회를 열었다고 하면서 참가자들이 지난 1월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미투 바람이 시작된 이후 첫 판결이었던 만큼 자칫 미투 운동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음을 보도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참석자 대다수가 여성이었지만 곳곳에서 남성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는 점과 이들이 집회 후 광화문과 종로를 도는 등 총 3.4km 구간에서 행진을 진행하고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와 현수막 찍기 같은 퍼포먼스도 벌였음을 보도했는데요. 홍대 누드 몰카 사건에서 여성 피고인 실형 선고에 이어 안 전 지사 사건의 판결까지 여성계 입장과 상반되는 결과가 연달아 나오면서 여성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임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함께 검찰이 법리 오해와 사실호인 그리고 심리미진 세 가지 이유로 항소했다는 점을 전했는데요.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이유로 대부분의 항소 사유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도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8월 20일 뉴스 1구에서는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점을 보도하면서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리 오해와 사실호인, 심리미진 등 세 가지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1심에서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해 대법원 판례 취지와 맞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가 보일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생각이라고 설명한 점과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행사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하여는 미투 운동 단체 등과 검찰 모두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위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법원은 사실관계의 파악에 매우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법원 재판에서는 심리 분석 전문가들의 분석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긴 분량의 판결문이 작성되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만큼 재판부도 많은 부담을 안고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당해 사건의 판결의 근거나 내용에 대하여 법리적인 비판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심, 3심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기에 판결의 당, 부당, 즉 적당함과 부적당함을 떠나 왜 수많은 여성이 이 판결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주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판결과 법리로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의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법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과 동시에 앞으로 항소심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유무죄를 떠나 이 사건과 다른 미투 사건으로 가슴에 상처를 입은 당사자들에 대한 위로의 멘트가 있었으면 좀 더 좋은 모습의 보도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뉴스 13에서는 이른바 과천 토막살인범 영장심사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잔인한 형태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살인의 동기가 우발적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모습이 토막살인이라는 흉악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건의 하나입니다. 8월 23일 뉴스 13에서는 뉴스 특보로 진행됐으며 과천 토막살인과 관련하여 노래방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변모 씨가 지난 2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변 씨가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혐의를 다 인정한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쯤 결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변 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쯤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뉴스19는 경찰이 과천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흉악범죄 예방 등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19에서는 과천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34살 변경석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고 전했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청이 지난 23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변 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음을 보도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변 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할 계획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을 당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등은 이번 살인사건을 우발적 범행으로만 몰고 가고 있는데요. 살인의 형태가 매우 중하고 잔인한 모습을 띠고 있기에 혹시라도 있을 다른 살해 동기가 있는지 여부도 조금은 보도했더라면 좀 더 풍부한 보도가 됐을 거라 보입니다. 피의자 스스로의 범죄 인정과 사과가 중요한 쟁점이긴 하지만 중한 형태의 살인사건에 대한 보도였기 때문입니다. 뉴스 현장에서는 수사 종료 사흘 앞둔 드루킹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전하면서 역대 특검 중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8월 22일 뉴스 현장에서는 수사 종료 사흘 앞둔 드루킹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전하면서 역대 특검 중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는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특검법에 따르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앞서 12번의 특검 중 특검 스스로 수사 연장을 포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박상용 특별검사부의 설명을 통하여 특검이 오는 25일, 준비기간 20일과 수사기간 60일을 합쳐 총 80일의 수사를 마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데는 핵심 피의자였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졌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 수사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명분을 찾지도 못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신속하게 특검이 수사 종료 사흘 앞둔 드루킹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전하면서 이번 특검이 스스로 연장을 포기한 처음 사례이며, 함께 이렇게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게 된 배경을 상세하게 전달했습니다. 드루킹 특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은 점을 의식해서인지 일반적인 뉴스 내용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하게 여러 배경을 분석했는데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인한 수사 동력의 상실 등을 분석하여 보도한 점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경 외에 실제 드루킹의 댓글이 정부 친화적인 성격만을 지녔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실제 어떠한 점들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면 이번 특검이 정말 빈손의 특검이었는지, 아니면 노력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여부를 밝힐 수 있고, 나름 시청자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전나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8월 26일 방송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는데요. 트렌드 지금 여기는 특색 있는 트렌드를 따뜻한 시선으로 재미있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폭염 속 기회를 만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바다 온도가 높아진 양식장의 대처 모습과 국내 최초 바나나를 수확한 바나나 농장, 그리고 폭염에도 끄떡없는 식물 공장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에 위치한 천수만은 폭염특보 이후 비상체제에 돌입해 수산 현장 119팀이 양식장을 수시로 점검해 이번 폭염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잘 넘겼답니다. 천수만의 대표 양식 우럭은 수온 1, 2도 차이로 물고기가 숨을 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수온과 염분, 산소량을 확인하고 10m 아래에 있는 차가운 물을 기계로 끓여올려 수온을 낮추고 물속 산소량을 높이기 위해 액화산소를 직접 공급하기도 한답니다. 또 물고기들이 산소를 덜 소비하도록 5월부터는 먹이 공급마저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철저한 점검과 기술적 도움을 바탕으로 천수만의 양식장에서는 폐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더위에 강한 어종인 숭어로 어종을 변경하거나 높은 수온에서도 잘 자라는 열대 양식 어종을 시범 양식하는 등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아열대성 물고기를 흔히 볼 날이 머지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상남도 산청 지리산 자락의 바나나 농장을 살펴봤는데요. 한반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국내산 바나나가 수확됐다고 합니다. 국내산 바나나입니다. 열대지방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바나나를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것을 만날 수 있게 돼 신기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바나나 농장 대표는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로 인해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론이고 겨울에도 온실 내부에서 문제없이 바나나를 키울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높아지는 기온으로 인해 습도만 잘 맞춰주면 바나나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이 또 생소하게 느껴지는 바나나의 수확 과정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씨를 심어 꽃이 피어나고 줄기가 썩어 새순이 돋는 일련의 과정을 알아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5개월이 지나면 수확이 가능하다는데요.
이 농장에서는 농약이나 화학 비료는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바나나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는다는데요. 지렁이가 흙을 정화하고 닭을 풀어놓아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숙성실에서 2, 3일을 익히면 우리가 즐겨 먹는 바나나 모습이 되는데요. 더위를 역이용해 쫀득하고 개운한 단맛의 국내산 바나나를 개발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젠 한국에서 나고 자라는 대한민국 특산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곳은 폭염이나 이상 기후에도 1년 내내 싱싱한 채소를 수확하는 식물 농장을 찾아갔는데요. 들어가는 과정도 위생을 고려해 복잡했습니다. 멸균 소독된 위생복을 입고 공기 세척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공장 내부의 채소밭에서는 흙과 햇빛 없이 자라나는 식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흙 대신 무기질 배양액을 통해 식물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주입하고 햇빛 대신 태양광과 동일한 파장의 LED 조명을 활용해 식물을 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LED 조명이 대신합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멸균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 온습도와 이산화탄소까지 조절해 식물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물 공장의 장점은 계절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좁은 면적에서 대량으로 식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해 일반 온실에 비해 약 40배 생산량을 높인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지 재배가 어려운 고급 채소를 주로 키운다고 하는데요. 폭염 피해를 입지 않아 높은 가격에 채소를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식물 공장은 회전율이 높고 작년 매출만 4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세가 빠르다고 하는데요. 병해충에 피해를 입지 않아 무농약으로 식물을 기를 수 있고 바깥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입지 않는 식물 공장이 미래의 먹거리 사업의 하나로 주목받는다는 평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는데요. 이번 트렌드 지금 여기에서 보여준 내용 가운데 어느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365일 싱싱한 채소를 재배하는 식물 농장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미세먼지와 균이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흙과 햇빛 없이 기술만으로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는데요. 식물 농장은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 미래 먹거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전나현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고용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 구조 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조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고용 쇼크를 할 만큼 금융위기 이후 최소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문제가 있다며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소득 주도 성장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요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논의가 매우 뜨겁습니다. 이 소득 주도 성장이란 가계 임금과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각 언론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하고요. 또 각 언론에서는 이 이론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옹호 또는 비판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보도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간다면 결과적으로 혁신 성장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 기조 정책 소득 주도 성장론입니다. 하지만 소득 주도 성장의 개념이 이 일자리, 노동 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노동자 임금 인상 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가를 제외한 2인 가구 중에서 1분위 가구의 2분기 실질 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 자료를 조사한 이후 가장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위 4, 5분위 계층은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증가 수가 둔화되었다고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보도되었다시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에 대해서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경제 기조 정책이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반응이 매우 엇갈리고 있습니다. 갑론을박이 매우 심하게 오고 가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봤을 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부의 현 기조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론을 찬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야권은 소득 분배 악화, 고용 상황 등을 들어서 정책의 전환 혹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 고용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소득 분배 악화, 고용 상황은 우리 경제팀의 성과표가 아니라 과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정권이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즉 경포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으려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언론에서는 경제 전문가 또는 정치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다양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실장은 일단 이 논란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비롯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 경제가 오랫동안 국내 수요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는 경제 정책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 진보 언론이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를 보면 소득 주도 성장 모두 아니라는데 청와대만 우길 건가라는 보도를 통해서 여태까지 결과는 나빴지만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동아일보의 경우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 이 정부의 방향 대전환은 대통령만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어느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이 정부의 성역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국가 경제 정책이라는 커다란 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결단을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겨레 신문은 소득 주도 성장 기조 재확인 성과로 국민 믿음 얻어야라는 사설을 통해서
결국 정책은 성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정교한 정책 수립 또 일사불란한 팀플레이,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줄 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장하성의 경제 악화 해명, 정책 더 가다듬어야라고 보도를 하면서 정부는 문제가 있다면 정책에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만약 또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협조도 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보 또 보수 언론의 온도 차이가 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텐데요. 인용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또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꼼꼼하고 냉정하게 해석을 했는지 찾아보고 또 견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꼼꼼한 점검과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까지도 꼼꼼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현재 여야 공방 역시 치열한 상황인데요. 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점에 대해서 이 보수 진보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되는지 또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보수와 진보 언론이 경제 지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실명을 공개하면서 반박 기사로 공방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정하고 냉정하게 평가된 경제 자료인가 의문이 다소 드는 자료를 인용한 경제 뉴스들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이렇게 연일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공방 또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혹시 낙수 효과란 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를 하면 소비 및 투자 활성화가 일어나서 저소득층의 소득도 높아진다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레이거노믹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분수 효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지면 총수요 진작 및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서 고소득층의 소득까지 같이 올라간다는 효과를 말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바로 이 분수 효과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낙수 효과, 분수 효과 등을 가지고 경제 정책 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고 이해도가 높은 기사는 사실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보수 언론은 통계 수치, 경제 지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비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의 증가, 또 일자리의 감소, 재취업자의 감소 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보 언론들은 각종 지표를 볼 때 소득 주도 성장론의 수정은 필요하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혹은 옹호의 색채가 강한 보도가 많을 뿐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도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프레임 공방에 그치고 있는데요. 경제 문제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레임 공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해석 그리고 전문가적인 평가, 앞으로의 대책,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 보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정부는요, 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올 연말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런 네. 입장인데요. 이럴 때 우리 언론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사실 미디어가 보여주는 세상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는 뭐 정치, 사회,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는 그 영향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보도 연구에 따르면 경제 보도의 부정적인 영향이 독자들에게 영향을 크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경제 뉴스는 독자들의 현실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보다도 부정적인 미래 전망의 인식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부정적인 경제 보도가 실질적인 현실 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보도에 있어서도 언론사에 따라서 관점 혹은 의도를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의 구성 방식이 달라지고요. 읽는 독자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보수와 진보 언론의 다른 색채를 여러분들께서 보셨는데요. 그런 만큼 경제에 대한 평가는 미디어 혹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보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경제는 시민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공정한 평가, 또 전문가적인 평가, 그리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다양한 의견과 방안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건강한 경제를 위해서 우리 언론이 나설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